안녕하십니까. 캐드앤그래픽 CNGTV 지식교육방송 조영식의 강의마당. 오늘은 28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2년 반 동안 그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모든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특히 올해 2017년은 매년 그 열기를 더하는데, 여지껏 2017년이 제일 굉장히 역동의 시간이 아니었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이제 서서히 윤곽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점적으로는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4.0이 먼저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변혁이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몇 년씩 됐는데,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숙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시청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분도 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 IT 쪽의 전문가도 계시고, 그래서 가장 올해에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며칠 전에 이번 정부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웃라인들을 발표를 했는데, 읽어보면 그렇게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했는데, 그걸 또 좀 위험하게 오늘 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1년 안에 가시화된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은 현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초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이랑 스마트 팩토리는 약간 좀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답보 상태예요. IoT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굉장히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이자 약간 좀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디지털 트윈.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의 그 백그라운드 지식은 디지털 스레드. 이거에 대해서 시작한 해가 2017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디지털 변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석을 이제 디지털 변환인데, 원래는 디지털 전환이라도 할 수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요새 이제 교착이 됐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전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디스트랍션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 스마트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주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디지털 변환이라는 정의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수년에 겹쳐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IT화를 조금
더 IT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부수적인 거였는데 그 컴퓨터나 이 정보화가 아주 기업의 핵심이 될 때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때를 디지털화, 디지털 프로세스라고 의미를 했는데 이런 정의가 빠르게 이제 달라지면서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변화는 프로세스, 전략,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인데 특히 디지털화된 기술을 채택하여 조직이 디지털 성숙도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이제 컨설팅 회사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저기 하면 오늘날 기업이 단순한 디지털이 아닌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거는 항상 경쟁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하나는 뭐 어떤 때는 뭐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눈에 띄는 거는 뭐 머신러닝이나 뭐 AI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디지털 변화는 사실은 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에서 주로 IT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제조업 중심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4.0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치적 사회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모든 거에 디지털에 대한 변환이 영향을 끼치는 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 질문이 핵심이에요. 디지털 변환은 실제 무엇을 의미하냐? 누군가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기를 원한다면, 말하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왜 원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프로세스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라 서서히 뭐 컴퓨터를 많이 쓰고 인터넷도 나오고 스마트 모바일 폰이라든가 유비쿼터스라든가 뭐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결론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은 다른 곳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더스트리얼 4.0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외국에서는 그걸 오랫동안 선진국에서는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스럽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카피하다 보니까 카피해서 산업사회에서 약간 카피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면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인 거죠. 비전. 어느 쪽으로 가지? 거대한 거는 조금 공부만 하시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최신 디지털 기술인데,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친 기술은 현재는 클라우드예요. 과거에는 인터넷이었고 현재는 클라우드 기술이고 미래에는 AI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클라우드 기본 프로그램, 빅데이터, 그 다음에 굉장히 퓨전이나 융합 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실시간이 중요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정보화 시대를 많이 살았을 거예요. 정보화 시대를 살았을 때는 어떤 실시간이 좀 안 됐거든요. 실시간. 정보화라는 거는 처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 뭐 IoT도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가전, 그 다음에 뭐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상거래, 그 다음에 비데오, 뭐 CCTV라를 통해서 고객의 제품과 운영이나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제품 프로세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말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핵심 코어를 얘기하면 디지털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프로세스 제품 및 자산의 디지털 능력, 전 디지털 뭐 캐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캐패빌리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피지컬, 그 다음 뭐 캐패빌리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캐패빌리티가 디지털로 온 거죠.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가치를 높이며 위험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참인 뭐 부분들은 디지털 능력을 옛날에 피지컬 능력에서 인포메이션 능력과 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캐패빌리티를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쪽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캐패빌리티를 디지털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디지털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은 옛날에 정보화 지식이랑 그다음에 그 전에 산업화엔 피지컬 지식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차이만 있으면은 이거가 디지털의 반대가 아날로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감성이나 이런 거나 인간관계 이런 거는 다 아날로그 피지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피지컬 세계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일반 세계는 피지컬 세계잖아요. 피지컬 세계에서 옛날에는 피지컬 아날로그나 피지컬로다가 1차적으로나 캐패빌리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디지털이라는 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의 원래 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기업에서 피지컬 시대나 아날로그 시대나 인포메이션 시대나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능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캐패빌리티가 도대체 뭐냐? 디지털 캐패빌리티는 사실은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시대나 4차 산업이나 이런 데는 디지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재를 어떻게 키우냐 이러면 디지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지식이 있고 디지털 능력이 있고 디지털 센스가 있는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막 사용하고 가서 뭐 삼성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인포메이션 익스피리언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그거는 인포메이션 익스피리언스죠. 그 전에는 현찰로 돈을 주고 이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나 뭐 피지컬 익스피리언스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물물 교환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확장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응하면은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디지털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자, 과학, 데이터 기반, 측정, 계량, 그 다음에 수학, 계산, 그 다음에 자동화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디지털 능력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죠. 약간 이공계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이언스 쪽이라는 거죠. 디지털 능력이라는 거. 왜냐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요즘에 새로운 보면은 대부분 다 과학이에요. 인문도 과학적인 사실인 걸로다가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디지털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2017년이라는 거 왜 특별한 해냐? 왜냐하면 2017년에 돌아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이 5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안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2017년이 과반수가 이제 2017년이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의 반 이상이, 지구의 반 이상이 그 디지털 세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직도 갈 길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도 불안한 게 뭐냐면은 그 인프라만 너무 많이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디지털 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상위권이에요.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 다음 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은 디지털 흐름은 전통적 상품 무역보다 전 세계 GDP 성장에 더 책임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디지털 우리가 좋든 간에 디지털 이코노믹이라는 거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디지털 세계의 2017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정도에 있어요. 이거는 지네들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대로 저기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요 노란 부분이 뭐냐면 뭐냐면은 굉장히 나쁜 편이 아닌 거죠. 좋은 편이에요.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요 상위는 다 좋고 요쪽이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그다음에 UAE도 이쪽으로 했는데 UAE는 이제 인프라 같은 게 좀 애매해가지고 요쪽 방향은 좀 앞으로 스탠드아웃 남보다 조금 앞서간다라는 거고 요쪽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요쪽에 있는 나라는 인프라는 안 좋지만 굉장히 그 사회적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요쪽은. 그래서 요쪽에 보면 차이나가 요쪽에 있어요. 인프라 같은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이쪽에 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한국, 스위tzer랜드, 노르웨이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요 노란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자료인데, 스톨 아웃, 아까 말한 거랑 요 좌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워치 아웃, 그리고 이쪽에는 브릭 아웃, 여기는 스탠드 아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스탠드 아웃과 스톨 아웃의 한 중간 정도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괜찮았는데 약간 스톨 아웃이 뭐냐면 정체됐다라는 거죠. 스탠드 아웃은 계속 빠르게 좀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고, 브리크 아웃은 이제 깨어나서 상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자꾸 뭐 변신하려고,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자꾸 변신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워치 아웃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체돼 있으면서 그 발전이 안 된다, 정체도 돼 있으면서도 인프라 투자도 안 한다라는 거죠. 깨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긴 깨어 있는데 인프라가 좀 문제. 여기는 뭐 인도라든가 뭐 베트남, 차이나 이런 데들이 있어. 차이나가 브리그아웃에는 선두주자, 말레이시아도 좀 많은 편이고, 스탠드아웃 쪽에는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 그런지 빠르게,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빠르게 스탠드아웃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약간 불안해하는 거가 뭐냐면은 굉장히 스탠드아웃 했다가 약간 좀 뒤로다가 스톨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간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보면은 스탠드 아웃, 그다음에 스톨 아웃, 워치 아웃, 그다음에 브릭 아웃,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 좌표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그 수화 차트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요 차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스탠드 아웃, 스톨 아웃, 그다음에 워치 아웃, 그다음에 브릭 아웃, 요 좌표를 한번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상황이나 자기 비즈니스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변혁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 옆에 있는 그림들은 다 그전에는 여기 아날로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날로그와 그 디지털로 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시청자분이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얘기하셨는데, 그 향수일 뿐이지 비즈니스에서 지구본 안 팔려요. 지구본. 이제는 구글 어스가 나온 다음에 지구본 만드는 사람 망했어요. 그 다음에 사진첩, 인스타그램 이런 거 나오는 바람에 사진첩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 프린터 셋, 그 다음에 저 집에 아직까지 아날로그 향수 때문에 요거 갖고 있어요. 어드레스 큰 거. 근데 이 회사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링크드인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도 노트북도 안 사요. 전화기 옛날 다이얼 이러고 전화기 안 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더 많이 생겼어요. 뭐 몇백 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들 택시 회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카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같은 게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이런 특별한 이런 아주 파이어니어 기업 같은 거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버? 얘는 택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콘텐츠를 자기가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콘텐츠를 만드는 그 자리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바바?
세계에서 제일 큰 상점이지만 자기네들이 창고도 없고 카탈로그도 안 만들어요. 알리바바가. 근데 하루에 뭐 25조를 팔았다고 그러죠. 도대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거는 거품이다. 이거는 뭐 옛날에 닷컴 회사처럼 없어진다 이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몇몇 회사들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이 이제는 2017년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안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힐튼 호텔 같은 그 호텔 체인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도 좋습니다. 부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오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디지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방향을 빨리 파악하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생태계가 없어지는 거죠. 생태계가 없어지면은 그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없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거를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한 300~400개 정도가 갑자기 많이 없어졌어요. 달력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왜 조선이 안 되냐면 우리나라 조선이 안 되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다 팔았는데 그 운송이나 조선이나 이런 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디지털로다가 책이나 뭐 이런 물류량이 아날로그 물류량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전기차로 사라질 사물이 한 3,000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사라질 거가 저는 그냥 한 10배씩 늘어가지고 3만 개. 그 다음에 3D 프린터나 AI나 4차 산업의 우버화 뭐 이런 거를 사라질 거가 30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러는 거죠. 4차 산업을 하면은 일거리가 생긴다. 저는 생기는 것보다 없어진 게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자꾸 시켜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 조선에 있는 분들은 빨리 그 무인화된 배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죠. 화물선을. 근데 그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편의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디지털 변혁은 4차 산업과 인더스트리 4.0의 시발점이고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력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걱정보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더 문제예요. 왜냐면은 근데 그 디지털 세대를 나누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있고 디지털 이민자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디지털 이민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나 정보화 사회에서 컸는데 디지털 지식을 공부를 해서 그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적응을 하는 거죠. 쉽지는 않죠.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만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문제냐면 그 젊은이들에게 옛날 아날로그 세대나 정보화 세대 지금 세대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옛날 교육만 시킨 거예요. 디지털 교육을 안 시킨 거죠. 디지털 능력을 안 만들어준 거죠.
프로그램도 안 가르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디지털 창조력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선배 세대들이 그 끝자락을 잡았는데 그걸 계속 교육을 시키고 나오니까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과 후배도 좀 많은데 조선과에 있는 분에서 공부하고 나오면 지금 조선이나 뭐 기계나 이런 데 가서 그 적은 거죠. 일자리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그 디지털 변혁의 가장 핵심은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플랫폼이라는 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플랫폼 중에 하나는 그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고 하나는 그 디지털 플랫폼인데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IT, IoT나 뭐 크라우드 포맷이 대부분 다 크라우드 포맷이에요. 지금은 뭐 인공지능도 크라우드 포맷으로 가야 되고 왜냐면 크라우드로 다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반이 됐는데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그 화두는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이에요. 근데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굉장히 이제 근데 클라우드 슈밥이 여러 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요 책을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적어도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영문이든 한글판이든 저는 숙독을 한 5번 그 삼국지처럼 많이 읽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국지처럼 그냥 소설처럼 읽고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자기와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4차 산업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전제로 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빅데이터다. 4차 산업은 사람이다. 4차 산업은 뭐 우리가 하는 거다. 4차 산업은 뭐 그 뭐 노동이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 그 전제가 책에서 전제가 뭐냐면 과학 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 전제에 대해서 아닌 사람 뭐 아니라고 그러면 좀 뭐 한 마음대로는죠. 근데 이 사람의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이걸 전제로 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라는 거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쪽으로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과학 기술이 생산성을 무조건 높인다라는 거가 환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거가 일자리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죠.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무조건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하면서 일거리가 많이 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은 이제 이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회도 변하고 정치적 형태도 변하고 뭐 다 변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뭐 나라, 뭐 어떤 뭐 국방,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는 제조업이나 산업이나 그 산업, 인더스트리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그 서로 다르게 얘기를 뭐 비슷하게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깊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 다른 방향이고 지금 서로 이제 세 가지가 서로 자기네들이 막 진화하면서 막 카피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걸 막 따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는 사실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다른 산업 전체나 사회 이런 데 확장해서 말한 거가 4차 산업혁명이고,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은 아주 구체적인 플랫폼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솔루션도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동안 IT나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IT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디지털화나 이런 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에서 나온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그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그 커넥티드 맵으로다가 만들어 주십니다. 요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요 맵을 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관점이 여기서 보면은 4차 산업 그 경제 포럼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요거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커넥션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얼 맵, 매번 변하는 이런 맵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커넥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방법론은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옛날에 나온 책일수록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화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이건 클라우드, 그 다음에 IoT, 사물을 위한 인터넷, 그 다음에 커넥티드홈, 요거는 사실은 아직은 아직 그렇게 많이 시장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좀 떠들고 있는 거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도 사실은 뭐 아직도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리고 빅데이터를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게 빅데이터가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얘네들이 안 모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AI에다가 올인을 하는, 중국은 AI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그 패턴을 알면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 빅데이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AI에 대한 프리딕션이랑 빅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누가 말대로 이제 중국은 옛날에 데이터를 안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많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선진국 같은 데에는 쌓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중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료보험을 수십 년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만 쌓여 있답니다. 외국에서는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가 뭐 아파서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컬렉션한 그런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데 그 누가 팔아먹었어요. 미국에다가. 엄청 돈 들여서. 그래서 뭐 여기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거,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서히 많이 들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게 먼저 올지 어느 게 나중에 올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는. 이게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이제 원서에 보면 이렇게 23가지를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캐치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최근에 올해 나온 건데 프라이스 워터라는 컨설팅 회사에는 요걸 조금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얼 4.0을 짬뽕을 해가지고
보니까 바이올로지컬한 거와 디지털, 그 다음에 피지컬한 거가 있더라. 그걸 갖다가 요런 데에서 크게 나누는데, 이게 사실은 뭐 조금은 계속 방향성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디지털이고 요거는 피지컬이고 요거는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다 디지털인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이거 디지털 아닙니까? IoT?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나노 그 세틀라이트, 이것도 디지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어떤 분류의 방식으로 나가는 피지컬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건 완전히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이 사람들은 디지털로 본 거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보니까 정성수님이 뭐 AI가 많이 발전하면 예술가 자리가 많이 뺏길까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 대답에는 yes and no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 중에서 룰에 의해서 생산하던 뭐 간단하게 뭐 그 색칠하고 막 이러는 예술가는 자리를 뺏기겠죠. 그렇지만 창조적으로 자기가 캐릭터를 만들고 이러는 사람은 뺏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디지털 지식을 익히셔가지고 이거는 AI 쪽이나 어디다가 이거는 굉장히 투자하면 생태계에서 내가 말려들겠다. 이거는 뭐 괜찮겠다.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지식이나 디지털 그 트렌드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했는데,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는 뭐 요즘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인더스트리 4.0에서 좀 내놓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솔루션이나 뭘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인더스트리 4.0은 그 로봇 합니까? 아니면 자동화입니까? 무인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인더스트리 4.0이 단순한 무인화 공장이나 로봇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계속 주장이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제 자동화 공장 보고 와서 이게 인더스트리 4.0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만 있으면은, 돈만 많이 주면 지금도 자동화 무인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말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6, 7년 전서부터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에서 이제 플랫폼을 연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제조 강구해가지고, 인더스트리 4.0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난관에 부닥쳤어요. 제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3년째 자료를 엄청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 발전이 속으로 단 발전하겠지만 정보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거가 이제 고도의 자동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미래다. 현재는 그 과정에는 뭐냐면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옛날 로봇보다는 조금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로봇, 그 다음에는 인간과 친화적인 자동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약간 현재 상황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얼 로봇, 사이버 세큐리티, 인터넷싱,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2022년까지의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죠. 그 넘어서는 궁극적으로 나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그게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원래는 그 인더스트리얼 4.0의 꽃은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꽃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 사실 너무 미래지향 방향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경우에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계와 장비가 자동화 및 최적화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 근데 지금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 스마트 그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인 공장이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최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간이 최적화를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의 구조는 생산과 정보와 통신 기술 이게 조합인 거죠. 그리고 전체 제조 공급망 전체를 통합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천개는 스마트 공장 이런 그림을 했고 뭐 이런 그림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의 그 공장에서 증강현실을 딱 쓰면 스마트 공장입니까? 그냥 일부가 스마트 공장인 거예요. 스마트해진 거죠. 그 다음에 로봇 더 많이 쓰면 스마트 공장입니까? 그냥 스마트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걸 해서 최적화되거나 경쟁력이 생기면은 스마트 공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생각보다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가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분야를 이렇게 한 6군데 정도 나눴어요. 장비를 팔아먹고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이걸 해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뭐 인더스트리얼 4.0 하고 있다 막 이러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데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가상 물리도 이번에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걸 그림을 하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인슐린 같은 건데 의사가 스마트폰으로 그 하루에 어떤 양을 뭐 몸 상태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컴포넌트로다가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사람 몸은 피지컬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피지컬과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그 인터페이스고 이렇게 한 것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중에 헬스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굉장히 이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도대체 뭐지? 대부분 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상당히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사회에 커다란 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결정을 한 것 중에 그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엔지니어링 부분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부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은 오랫동안에 그 엔지니어링 부분이 축적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부분이 약한 데다가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에 뭐 공장만 세우면 된다라는 거에 지금 가려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그 엔지니어링 개발, 제품 개발에 취약한데 굉장히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디지털 엔지니어링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있죠. 그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디지털 스레드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간단해요. 디지털 트윈은 미러링, 리얼 월드 디지털 트윈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제품이나 기계 같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3D 프린터나 뭐 공작 기계 같은 것들이나 뭐 발전의 터빈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 컴퓨터 안에 디지털로 다 3D처럼 모든 비헤이비어나 이런 거가 피지컬이랑 흉내를 내는 아바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아바타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근데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인데 이걸 구현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이거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많은 회사들이. 왜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나왔는데 디지털 트윈의 그림에 보면 이게 디지털 분야고 여기가 피지컬 분야예요. 근데 피지컬 분야에는 센서에서 정보를 해가지고 디지털에다 데이터를 얘네들이 분석해가지고 다시 그 액츄얼레이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는 좀 말장난 같지만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아주 그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AI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머신러닝이나 뭐 그 딥러닝 같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딥러닝이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였는데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15년 동안 이 빙하기가 왔습니다. AI에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컴퓨터의 파워 능력도 높아지고 클라우드도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바꿨어요. 그 딥러닝이라고 머신러닝. 그러니까 옛날보다 멋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옛날에 엑스포 시스템은 머신러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는 저희가 된 거죠. 그 딥러닝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이런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 발전될 때 굉장히 많은 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스레드는 뭐냐면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디지털로다가 피지컬 트윈과 하나 그거는 납품하고 디지털 트윈도 납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클라우드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는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디지털 스레드가 뭐냐면은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컨셉츄얼서부터 리사이클, 뭐 리타임 폐기까지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연결시켜 주는 거가 이 천처럼 이렇게 꼬매주는 걸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예요. 디지털 그 스레드가 저기잖아요. 줄. 그 여러분들이 옷감이나 이런 걸 꼬맬 때 실이죠. 디지털 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디지털 스레드 트윈이 나오는 거 뭐냐면 이 터빈이나 이런 거가 피지컬 터빈은 항상 있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터빈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화두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 전서부터 얘기는 했는데 올해 이제 조금 화두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해요.
피지컬 월드와 이제 사이버 월드가 있는데, 이제 IoT나 뭐 이런 거를 점점점 연결시키다가 이제 나중에 사이버 트윈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요게 하나로 다 리얼 타임으로 하나가 되는 거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요 그림이 굉장히 뭐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지컬 머신과 사이버 머신 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 뭘로 연결시켜 주냐 이거가 이제 저희가 되겠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토콜까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트윈의 장점으로다가 디지털 스레드랑 그 다음에 KPI까지 합쳐진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가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제가 많습니다.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요새 유행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트컴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 수학이에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해시 펑션이나 모두 수학이에요. 블록체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다 수학입니다,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의 가장 그 밑바닥은 수학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새로운 세계, 디지털 시대 그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앞서가긴 하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제프 베조가 앞으로는 대부분의 결정을 아마도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정보에 요새는 여러분들이 70% 정도만 돼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피드. 옛날에는 뭐 엔지니어들은 특히 옛날 세대들은 뭐 돌다리도 두둥겨면서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늦는다라는 거죠. 디지털 전략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정도만 확신을 가지면 시작하셔야, 그것도 느리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럴 때 좀 이런 디지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제 제가 하는 디지털 그 컨설팅이나 교육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디지털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지식이라는 거는 엘빈 토플러가 사실은 저가 가장 엘빈 토플러가 제일 중요하죠. 이분이 21세기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 지식을 습득하자가 결론입니다. 근데 디지털 지식이라는 거는 경제와 사회에 필요해서 결합된 지식이에요. 디지털 지식과 경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날로그 지식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나요? 아날로그 지식이든 피지컬 지식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피지컬 세계에서 하는 모든 감성, 오감이나 이런 거는 경험이에요.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과 디지털 지식과의 결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결합은, 저는 그 지식을 디지털 지식이라고,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식에는 오늘 설명한 거 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디지털 플랫폼,
소셜 셀링, 그 다음에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챗봇, 그 다음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뭐 빅데이터 말고도 데이터 아날리시스, 드론, 스페이스 널리지, 그 다음에 로보틱스,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AI,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스마트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 그 다음에 요새 뭐 또 이제 내년에 또 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죠. AI라고 그러고도 또 하나는 이제 뭐 AI 스피커라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 그 안에 스피커보다 그 뭐라고 그러나 마이크가 더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우린 스피커라고 모양이 스피커처럼 보이니까 스피커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성급하게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뭐 한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그 허성현 님이 이전에 자녀병원 때 무수히 고민이 있었는데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어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면은 한번 그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만 가지고 떠드는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지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4차 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I가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 다음에 이제 차주영님이 다시 고민해 본다면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전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교육만이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를 위한 지금 기성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성세대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피지컬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그걸 여기 있는 분들이 자꾸 디지털 지식이라는 거와 연결해서 자기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 신세대는 둘 다 없는 거예요. 디지털 지식이 조금 있고 경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로 협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웅 님이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얘기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얘기를 조금 더 부언을 하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대가 유일한 세대가 뭐냐면 그 전의 세대는 다 나이로 다 세대를 나눴대요. 왜냐하면 뭐 X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 근데 지금 미래의 세대 차이는 뭐냐면은 디지털 지식으로다가 세대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갓바로 태어났는데 얘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인터넷이 없는 데서 태어나면은 얘는 세대 차이가 선진국에서 60, 70대에서 I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노인 세대와 젊은 태어난 어린 세대와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여지껏 디지털 세대 전에는 항상 나이로다가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으로 아까 말하는 디지털 캐패빌리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5단계예요. 제일 단계는 네이티브, 그 다음에 이미그런트, 뭐 해서 5단계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사공성대님이 디지털 변혁 시대에는 자본의 축적보다 자본의 선순환을 통해서 저변적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디지털 변혁 시대에는 있잖아요. 자본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버 같은 데에서 그 전에 우버 같은 게 나왔다면 택시 회사에서 자본 회사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우버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크라우드 펀딩이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그 지금 미국에서는 그 호텔 체인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업소 기성세대의 재벌들이나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그 아까 말한 자본의 축척 사홍 선생님이 그 요새는 플랫폼 시대라고 그러는데 플랫폼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냐면은 파이프라인 시대라고 합니다. 플랫폼에 반대되는 게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은 자본으로다 파이프라인을 딱 만들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를 뚫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본 우리나라에 있는 대개 보면은 자본 재벌들이 파이프라인 시대에 만든 재벌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 이런 거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유일하게 요즘에 개인이 돈을 크게 조 단위로 벌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변혁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빠른 시일에 하나만 더 질문을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김병국님과 이현웅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상화폐로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기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 어휘에 대해서 잘못 쓰는 것 같아요. 비트컴은 있잖아요.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그 디지털 골드라는 거죠. 암호화된 그 디지털 금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는 가치가 굉장히 정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컴이 오늘은 10,000원인데 내일은 1,000,000원이고 그 다음에는 2,000,000원이고 그 가격 변동이 널뛰듯이 한다면 그 화폐로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상화폐라고 그래서 이거 되면은 막 공짜 돈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마이닝 그러면은 이렇게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면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썰이 막 퍼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좀 취약한 상태가 뭐냐면은 인터넷은 굉장히 발달됐는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검증하는 필터링 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 같은 거 강의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강의 시간에 그 토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픽은 한 100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재밌게 드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요새 이제 소셜 셀링에 대해서도 좀 미래 기초 기술인 것 같아요. 소셜 셀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